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차지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지난 시간 그 부분 문의 주신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법정지상권까지 강의를 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역시 경매는 어렵네. 분석하기도 어렵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참 어렵다 처음 하기가,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은요, 유치권과 더불어서 경매 권리 분석하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수물건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다뤄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론상으로 이보다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로 실무적인 부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경매라는 것이 권리 분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공부 영역으로 퍼져나가면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매를 지금 처음 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밟아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알려드린 기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진행되는 경매 물건의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경매정보지가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법정지상권 이런 거는 경매정보지에 등기부상에 고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부분을 먼저 살짝 건드려 봤으니까 앞으로는 그보다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경매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경매로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양심상으로 불편하다, 좀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 경매하기 전에 그런 생각도 들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이 강제 집행이 되고 물건을 강제로 뺏기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강제로 뺏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강제 집행을 해서 다 끄집어내고 강제로 빼앗아 오는 뭔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경매 부분에 있어서 채권자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개인이든 그게 금융권이든. 참 만나보면 여러분들 그 채무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도 정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실제 개인이 돈 빌려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돈 못 받아가지고 경매 나가면 돈 회수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요, 부부싸움 나고 이혼하는 경우도 봤고요. 가정 파탄 나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금융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금융권 담당 부서에 저희 상무님이 또 계시거든요. 남해 금융권에. 그분이 해당 물건을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 자료를 올려가지고 대출이 실행됐다고요. 근데 대출이 회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방 출장소로 자천됐어요. 이분들도 본인 생계인 거예요. 본인이 돈 빌려준 건 아니지만 그런 금융권의 대출 실행에 관여하셨던 분들도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채무자만 힘들고 어려운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는 너무 많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도 때문에 방문을 해보고 하면 정말 안타까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종종 정말 자기 이익만 계산하면서 끝까지 버틴다거나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나도 부동산을 뺏김으로 인해서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는 거라고요. 근데 본인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피해를 준 가해자인 양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우신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고 협의하고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나 몰라라 하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배짱 부리고 억지 부리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용납을 안 합니다. 굳이 기계에 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채권자 돈 받으실 분들 돈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분이 빚을 지급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불행해야 됩니까? 정말 자기 생각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보실 때는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채무자의 잘못으로 일은 일어났고 이걸 해결은 해야 된다고요.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든 다 받든 덜 받든 진행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입찰을 해야 그 사람의, 그 채무자의 빚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고마워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적정가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가 어느 정도 탕감이 된 거예요. 그 계속 더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동산만 날아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빚졌는데 3억에 누군가 낙찰됐다면 2억은 그대로 남아서요, 계속 추심합니다. 통장 압류하고요. 근데 그 금액을 줄여주는 게 여러분들 낙찰자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이치라는 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쌍방의 관계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경매라는 것에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개인 간에 돈을 주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재를 해서 법의 절차대로 진행되는 아주 합리적인 취득 과정과 부동산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혹여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렵게 되신 분들의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차지권에 대한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부연 설명 하나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더불어 알아야 될 차지권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전에 그 강의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추가로 이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저희가 취합해서 추가로 안내드릴 부분이 있다면 또 간단하게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추가적인 부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건물이 있고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자, 이 토지 등기상에 가압류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고, 그리고 이 가압류에 기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근저당 실행에 의한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일단은 자, 이 토지 위에 토지주가 A씨가 되고요. 자, 그 위에 건물이 이제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의 시점이 근저당 시점일 때는 근저당이 최선순위일 때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에 의해서 건물이 있었느냐를 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문의를 주셨어요. 자, 이 경우는 가압류에 의해서, 우리 말소기준권리와 같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압류에 의해서 이 가압류 설정 날짜가 21년 1월 1일이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가압류가 설정된 이 날짜에 기점을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있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복습 한번 합시다. 만약에 건물이 있었다라는 게 판명이 된다면 이 건물의 시점이 있을 겁니다. 건물이 생긴 시점, 등기가 있다면 등기를 보면 되고, 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보면 될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지자체 허가권자에 물어서 착공 시점, 기타 로드뷰,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가늠을 하셔가지고 그 시점부터 토지주와 요 건축주가 동일한 적이 있느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압류에 기한 경매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한다, 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에 기한 경매가 나왔을 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차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지권이 뭐냐면요, 이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건물 또는 토지만 나온 경우, 따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따져보게 되는데, 차지권은 그런 거예요. 토지 등기상에 건물 소유주가, 자, 이 토지 등기상에 이 토지주가 A씨입니다. 자, 근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이게 B씨예요. 자, 이 소유주가 다르죠. 같았던 적이 없다라고 치겠습니다. 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하고 토지주의 소유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같았던 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경매가 진행된 시점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있었냐를 봤겠죠. 근데 건물이 있어요. 있으면 뭘 봅니까? 소유주가 같았던 적이 있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같았던 적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 하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권리분설을 끝내버리면 되느냐?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 B씨의 건물이 등기가 돼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다라는 겁니다.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게 경매로 나온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이든 아까 보셨던 가압류든 그 해당 시점을 기해서 이미 건물이 있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충족할 때는 차지권을 봐야 된다. 자, 다시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볼 때는 어때요? 근저당권이 최선순위라고 보면 토지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 건물이 있었느냐를 보는 거죠. 그죠? 건물이 없었다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돈 빌려줄 당시에 토지를 원인으로 해서 돈을 빌려줄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 소유주를 따져볼 필요도 없죠.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를 따져볼 때는 어떨 때 따집니까? 근저당 시점에 건물이 있네? 이런 경우에 따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게 A씨고 요것도 A씨인 적이 있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어떨 때? 근저당 시점에 건물이 있었을 때.
마찬가지 차지권도 해당 목적물이 경매에 진행됐을 때 근저당 시점이나 그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먼저 건물이 있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차지권에 대해서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이 요건만 있다면 이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동일성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A가 아닌 B라도 차지권, 즉 다시 말해서 C가 이 토지를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C에 대해서 이 B가, 이 건물주가 이 토지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게 차지권입니다. 차지권. 지상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차지권의 특징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라든지 지상권 설정을 안 해도 요 요건만 가지고 있으면 차지권이 성립할 수 있다. 건물 등기를 하고, 당연히 돈 빌려준 시점 이전부터 건물이 있고요. 건물 등기가 그 전에 되고, 기존 토지주하고 현재 등기친 건물주하고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지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시, 내가 낙찰을 받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이 A와 B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해서 건물 등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임차권 설정을 하든 안 하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 B씨 건물주는 이 토지 사용 권한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차지권이에요. 사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도 어려운데 요 내용까지 설명을 하면 참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차지권은 성립을 하면 제3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용권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용기간이 최대 20년인데 만약 20년 다 사용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거절하면 내 건물까지 사가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지상권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어떨 때 차지권이 성립하느냐, 법정지상권과 함께 같이 볼 부분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차지권은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빌려줄 당시나 근저당 설정이 된 당시나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가압류 시점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의미 없고요. 차지권은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시점보다 빠르게 건물이 있었어요. 먼저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을 먼저 따져보겠죠. 자,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이었던 적이 있느냐, 요걸 보겠죠. 그죠? 자, 그럼 요것도 해당 사항이 안 돼. 알고 보니까 요게 B시고 요게 A신 걸로 판명이 났어요. 자, 법정지상권은 끝이 났죠. 그죠? 자, 그러면 뭘 또 보느냐 하면 이 건물이 등기가 된지를 봐야 돼요.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건물인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등기 없으면 또 차지권은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등기 없네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이 B 건물이 등기가 돼 있는 것까지 보시라. 아시겠죠? 어떨 때 돈 빌려준 시점 이전에 건물이 있었을 때,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따져봤는데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 건물이 등기가 됐는지까지만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건물 등기 없으면 차지권 성립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건물 등기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 하네 까지는 판단이 됐어요. 근데 건물 등기를 찾아봤더니 건물 등기가 있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초보 단계이다 보니까 건물 등기가 만약에 있다면 웬만하면 들어가시지를 마세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A씨와 B씨가 해야만 차지권이 성립합니다만은 이 임대차 계약은 우리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3자가. 실제 이제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당시에 임대차 계약서 아마 제출이 됐을 건데, 이 건물을 등기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서류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해서 제3자가 C씨가 지자체 허가권자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답을 해주기도 하지만 안 해주는 사람은 또 안 해주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알기가 쉽지가 않다, 제3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 A씨, B씨 토지주, 건물주가 우리 임대차 계약했어요 라고 법원에 미리 제출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법원에 제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A, B 간에 건물을 소유로 한,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쌍방간에 이루어졌는지를 제3자가 알기란 좀 쉽지가 않다. 물론 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탐문을 하고 우회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 부분까지 확인이 됐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뭐 당연히 입찰하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성립 안 한다까지 확인이 됐다면 이 건물에 등기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지권은 경매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등기된 시점이
경매 개시 원인, 근저당 압류, 요 경매가 나온 시점보다 빠릅니다. 빠르고 건물이 등기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어떨 때? 건물이 등기가 됐을 때, 그리고 그 등기된 시점이 돈을 빌려준 시점보다 빠를 때, 그럴 때는 차지권의 성립 여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등기가 있는지는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것에 기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먼저 돈을 빌려준 시점이라든지 근저당 시점 혹은 경매가 진행된 원인 시점보다 건물이 먼저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을 따져보시되 만약에 성립 안 하더라도 반드시 건물에 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차지권 성립 여부도 따져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미등기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건물하고 토지 따로 나온 경우는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해요. 새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차지권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근데 등기가 돼 있다면 그리고 근저당 시점보다 빠르다면 차지권 성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